제목이 어떤 뜻이냐면, 요 망은 죽을 망자야. 죽음이란. 요 매는 누이란 뜻을 그쳐요. 누이. 우리 남매 자매 하잖아, 그지? 쟤는 이게 추모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목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긴 한데,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휙 불어가지고 그 제에, 너네 왜 고사 같은 거 지내면 돼지머리에다가 막 돈 이렇게 막 꽂아놓고 하는 거 본 적 있지? 그것처럼 제를 지내면서 이렇게 지전을 이렇게 제 위에 올려놨는데, 단 위에다가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이게 돈이, 지전이 서쪽으로 휙 날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죽은 누이가 저승길 가는 노잣돈을 가지고 서쪽으로 갔다는 거지. 그럼 왜 하필이면 동서남북 중에 서쪽일까? 극락은 서쪽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게 뭐 인도가 우리나라에서 서쪽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서역, 서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쪽에 극락이 있다라고. 쌤도 뭐 불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본문 보자. 지금 여기 보면 10줄로 되어 있지. 이런 10줄의 향가를 19채 향가라고. 물론 4구체도 있고 8구체도 있어. 19채가 가장 발전된 형태고. 내용 봅시다. 생사길은, 생은 살생자니까 삶이란 거, 그렇지? 사는 죽을 사자니까 죽음이란 거라고.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예라는 여기라는 뜻이거든. 여기 있음에라는 건 여기 있으니,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으니 머뭇거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걸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해봐. 너희들이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생각하나? 나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오늘 밤에 자다가 이대로 죽어서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나? 이런 걱정 안 하잖아.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아. 막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막 전쟁이 나거나 막 이랬을 때 죽음을 실제로 눈앞에서 목격하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내가 직접 겪었을 때 그 죽음이 와닿거든. 쌤이 아주 예전에 가까운 친구가 죽은 적이 있어. 영남고등학교 다니던 친구였는데, 예전에 저기 지하철 봉사할 때 사고가 크게 한번 났었지. 그때 학생들이 많이 죽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영남고등학교 안에 가면 그 학생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 애들 이름 이렇게 막 적혀 있고. 그때 친구가 죽었어. 그때 이제 쌤이 좀 느꼈어. 어린 나이지만 친한 친구가, 갑자기 어제까지도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 아마 월명사도 비슷했을 거야. 이 월명사라는 게 스님 이름이거든. 스님이란 말이지. 갑자기 어제까지 아끼고 사랑하던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어. 그때 이제 확 느끼겠지. 사랑하는 누이를 다시는 볼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지. 그래서 이 머뭇거리고는 어떻게 너네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냐 하면, 두려워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나 죽는, 그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길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길이 지금 바로 내게 눈앞에 여기에 있는 걸 확인한 거지. 여기에 있는 걸 확인하니까 죽음이 갑자기 두려운 거야. 계속 읽어볼게.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까지. 간 사람 누구지? 간 사람 누이잖아. 그치? 지금 누이가 죽은 거잖아. 누이를 말하는 거야. 그치? 누이가 하는 말을 좀 인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썼다고 보면 되겠지.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죽는다, 이런 말도 못다 하고 가버렸다는 거야.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뭐 1년, 2년, 뭐 3년, 4년, 몇 달 동안 뭐 병에 걸려가지고 알아 누웠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좀 준비하거든. 큰 병에 걸려가지고 막 누워있으면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멀쩡하다가 그치?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니까 원망스러운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렸냐라고 지금 죽은 누이한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는 여기에 저기에, 이런 뜻이에요.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은 모른다. 여기까지. 가을이 되면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지. 그치? 당연한 자연현상이잖아. 그치?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가지고 와서 지금 누이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떨어진 잎은 누굴 비유한 대상? 죽은 누이를 비유한 대상이라고 보는 거 맞겠지? 맞지? 그 잎도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잖아. 우리 나무, 풀떼기, 식물도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죽어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잎이 탁 떨어지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 잎은 죽은 거지. 근데 바람이 불긴 했는데 그 바람이 너무 빨리 불었어.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누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바람을 맞았다는 거지. 그렇지? 얘는 이른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좀 나이가 어린데 죽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절이라고 불러. 요절. 누이가 어린 나이인데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거야. 그걸 떨어지는 잎처럼 지금 표현한 거고. 너 혹시 마지막 잎새 이야기 기억나나?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아니 죽을 때가 다 된 건 아니고 병에 걸려서, 폐렴이지. 폐렴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창밖을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무성했던 그 나무가 점점 가을이 되어서 잎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파리가 점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 아, 저 잎들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누이가 떨어지는 잎인 것처럼 자신도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도 저 나뭇잎처럼 언젠간 떨어져 죽겠구나. 그 아래층에 화가가 한 명 살았지. 평소에 행실이 별로 좋지 않던 화가였는데 그 화가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다음 날 되면 마지막 한 잎새 하나가 떨어질 것 같거든. 이 이야기를 들은 거야. 아래층에 사는 걔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밤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벽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안에서 봤을 때는 잎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잎은 다 떨어졌지 이미,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잎새를 이렇게 딱 그렸지. 그지?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 폐렴 걸린 얘가 2층에 있던 애가 눈을 딱 떠봤더니 잎이 달려있는 거야. 어젯밤에 그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는데도 잎이 달려있는 거지. 그걸 보고 다시 이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된 거지. 이런 이야기잖아. 근데 막상 그 이파리를 그려뒀던, 비바람 맞으면서 이파리 그려뒀던 1층에 있는 그 사내는 죽었지, 폐렴으로. 어렸을 때 한 번쯤 읽어본 적 있을 거야, 그지? 요 밑에는 뭐냐 하면, 쌤이 나뭇가지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대충 누가 봐도 나뭇가지인 것처럼 여기에 잎이 이렇게 달린단 말이지. 이렇게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누가 봐도 나뭇잎이지. 이렇게 잘 그린다고? 그지? 여기에는 이제 나뭇잎이 떨어진 거야. 이게 누이야, 누이. 그럼 여기 매달려 있는 잎은 누구라고 볼 수 있겠어? 아직 떨어지지 않은 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나든 누이든 둘 다 이파리란 말이야. 이 두 이파리는 어디서 난 거야? 같은 가지에서 지금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게 여기야. 한 가지에선 났단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 가지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를 낳아준 부모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가지에서 잎이 이렇게 돋아났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만들었으니까. 이 한 가지는 한 부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나뭇잎들. 가는 곳은 모론절, 모론절 할 때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구나. 탄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아. 그렇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안다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이 나뭇잎이 바람이 날려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지. 그렇지? 어디로 가는지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 그렇지? 허무하지. 그렇지? 이제까지 뭐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살았는데 하룻밤 만에 딱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야. 허무하다는 거지. 여기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알면은 뭐 내가 죽은 누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면 뭐 따라갈 수라도 있을 텐데, 그렇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 너희 영화나 드라마, 특히 영화 같은 거 볼 때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떻게 됐는지 몰라.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영화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 허탈하나. 엄청 허무하지. 너네들 열린 결말 싫어하잖아. 뭔가 딱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지어주는 걸 좀 좋아하잖아. 안 그러면 괜히 궁금하고 막 이렇잖아, 그지? 그 감독이 의도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생 무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던 누이가 죽고 나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자포자기하는 거 아니지. 알겠지? 누이가 죽고 나서 사라져버리고 없으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끝에 아는 감탄사야. 이런 허무함을 이제 여기다 또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미타찰, 이건 뭐냐 하면 미타찰이라는 건 극락이야.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 같은 거. 아미타불이 있다는 그 미타찰인데, 뭐 기독교로 치면 천국 같은 곳이고, 신선들이 사는 뭐 무릉도원 같은 곳. 그치? 미타찰에서 만날 나 이렇게 돼 있거든. 요때 나는 시적 화자야. 지금 시적 화자가 스님이잖아, 그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누이를 이렇게 의미상 여기 누이를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 미타찰 가면 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시적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누이는 죽어서 어디에 가 있다? 미타찰에 가 있다. 극락에 이미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쌤이 아까 요 배경 얘기를 해줬지? 누이를 위한 제를 지냈는데 그 지전이 바람이 휙 불어서 그 지전이 서쪽으로 휙 날아가더라. 누이가 이제 그 지전을 가지고 서쪽에 있는 극락세계로 갔다라고 지금 믿는 거지. 사실적이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당연히. 누이는 지옥에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믿고 싶겠어? 누이는 지금 죽어서 좀 있으면 시체가 문드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 어떻게 생각하고 싶겠어? 누이는 천국에 먼저 가 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극복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 스님이니까 극락 가려면 열심히 도를 닦아야 된단 말이지. 열심히 수행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나도 극락에 갈 수 있겠지. 이 누이와 함께 누이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지. 요 맨 마지막 여기는 보면 이 누이를 잃은 슬픔, 누이를 잃은 슬픔을 지금 극복하는 방식이 드러나거든. 극복하는 방식. 그게 뭐냐면 어떤 힘으로? 종교적으로 극복한다는 거지. 누이 지금 극락에 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열심히 도 닦아서 따라가면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이래야 이제 누이의 죽음이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이라도 이렇게 먹어야. 종교적인 차원처럼 이렇게 좀 수준 높게 극복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하면 승화라 그래. 승화.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이런 말을 쓴다. 극복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은 요래.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내용인데 또 먼저 가버린, 너무 일찍 가버린 누이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도 드러나고 그리고 또 누이와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도 드러나고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요 19채에 대해서 쌤이 잠깐만 설명할게. 19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0줄이 총 4줄, 4줄, 2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서결 이렇게 부르거든. 기서결이 딴 게 아니고 처음, 중간, 끝이야 그냥. 19채 향가는 3단 구성이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 중간, 끝 기서결로 구성된다. 기라는 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정서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서라는 건 그것이 점점 심화되거나 혹은 점점 서술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결이라는 것은 마무리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처음, 중간,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나눈다? 요렇게 4줄, 요렇게 4줄, 요렇게 2줄. 이게 이제 3단 구성인 거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기라고 하고, 여기를 서라고 하고, 여기를 결이라고 한다고.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향가, 19채 향가에 대한 문제를 낼 때 형식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형식적인 특징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야. 여기. 이 결에 해당하는 구절을 결구라고 부르거든. 결구. 이 결구에 특징이 하나 있어. 향가, 19채 향가의 결구는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해.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야. 19채 향가는 다 이렇게 생겼어. 물론 지금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향가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 19채 향가는 결구가 감탄사로 시작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향가의 결구가 감탄사로 시작되는 부분을 뒤에 이어지는 고전시 갈래들이 계속 계승을 해. 이것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야. 이게 시조에서도 드러나고 뒤에 가서 가사에서도 드러나거든. 계속해서 형식적인 전통이 계승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지. 향가의 결구가 시작은 감탄사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요건 좀 기억해주고, 알겠지? 19채 향가의 결국 시작은 늘 감탄사로 시작한다. 그게 시조나 가사에서도 계속 이어진다.